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세션 5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좋은 가을날 아름답게 또 가을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이렇게 풍광이 좋은데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또 좋은 자리 갖게 된 것에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저희 한국말에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저도 한국말도 더 편하고 해서 한국말로 진행하고 저희들 엑셀런트한 트랜슬레이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외국에서 또 참여하신 귀빈들 저희 교수님 포함해가지고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KDI 코리아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실을 맡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경제 쪽을 많이 하고 특히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작업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재가 미래고 교육이 미래고 또 청년이 미래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인적자원 개발, 인재 정책에도 좀 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 14차 글로벌 인재 포럼, 글로벌 휴먼 리소스 포럼에 14년 전에 창립됐을 때 교육부와 한국경제신문과 같이 해서 이걸 디자인하고 론치하는 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물론 14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참 많이 변했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 부를 넘어섰고 당시에는 선진국을 지향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선진국에 당당히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그런 데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근면한 여러 가지 인재들이 뒷받침이 됐을 거고 또 그런 인재들의 중요성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글로벌 어프로치를 선도적으로 인식하고 강조해 온 글로벌 HR 포럼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오늘 제14회 글로벌 인재 포럼 특히 이 세션 5 실력 중심의 사회로 청년들의 성장 경로 다양화라는 주제에 좌장을 맡게 된 것을 굉장히 감회가 있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늘 오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는 사실 오늘 요거 한 반에 한 3분의 1 정도의 분들이 참석하실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14년 전에는 그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3배, 4배, 5배 정도 커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흐뭇하고 감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모시기 어려운 연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각 세 분들이께서 청년 문제, 실력 중심 사회로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참석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3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끝내는 아쉽지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세 분의 참석하신 연사분들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시면은 한 분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의 뜻을 좀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로널드 제이콥스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아마 로널드 제이콥스 교수님께서는 여기 아마 나와 있는 이 바이오가 좀 짧을 정도로 이 분야에 아주 혁혁한 세계적인 리더분이시죠. 지금은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교육대학 교수 인적자원 개발 분야를 하시고 계시고 동시에 글로벌 컨설팅 회사 본인의 회사이신 로널드 R.L. 제이콥스 앤 어소시에이트를 이고 계십니다. 인적자원 개발 관련 주제에 대한 100권이 넘는 논문, 전문 논문을 발표하시고 7권의
책을 이미 펴고 계십니다. 현재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명예대학 교수시면서 아마 저도 이거 말로만 들어봤는데 인적자원개발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A 아카데미 오브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AHRD의 명예의 전당에 곧 오를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또 Structured on the Job Training, Unleashing Employee Expectation in the Workplace라는 책에 대해서 또 쓰셨고 기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익히 한번 참조하고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나드 제이콥스 교수님께서 또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스피커는 이형우 대표십니다. 저 가운데 앉아 계시죠? 이 대표님께서는 지금 마이더스 IT의 창업자이십니다. 이따가 발표하실 때 본인의 회사를 선전하실 기회가 많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2000년대 설립된 과학기술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현재 이 분야 소프트웨어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기업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우리 미래 지향적인 기업이고요. 현재 그래서 이제 건설 공약 분야, 경영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분야, 의료 분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영 철학이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람의 중심의 경영을 촉구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있지만 결국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중심을 강조하시는 아주 소위 그 밸류 매니지먼트, 그 밸류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시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듣고 있고 오늘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일단 시간이 또 되시면은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Q&A라든가 시간 통해서 소개할 수도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연사는 서울대학교의 최수정 교수님이십니다. 저 맨 왼쪽에 앉아 계시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 전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번 전체 포럼의 코 오거나이저 호스트 중에 하나인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가 알기로 한 6, 7년 정도를 근무하셔서 실제 단지 학술적인 게 아니라 정책 분야에서 특히 이 농산업 이쪽으로 굉장히 전문성과 정책적 전문성과 학술적 전문성을 병행하고 계시고요. 주요 현재 관심사는 직업교육 정책,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떠오르는 저희 스타 후배 학자라고도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세 분의 주제가 전체적으로 아마 듣고 나시면은 이 청년 문제, 그다음에 취업 문제, 실력 중심의 사회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 맥점이 뭐고 흐름이 뭘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점을 지금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고 봐야 될 것이고 또 이쪽에 선도에 있는 미국에서는 뭘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 1주제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콥 교수님, may I please ask you to have it to the floor? 자, 다시 한번 박수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Good afternoon. I'm very pleased to be here along with my distinguished colleagues. Thank you very much. And all of you that have taken time to be here today. I am very honored to be back in Korea. People ask me, is this your first time to Korea? And I have to tell them that I can't remember how many times I've been to Korea, but the first time was in 1996. So if I have visited here at least 2 times a year, you can do the mathematics and tell me how many times that is. Today we have some very important issues to discuss. Part of that has to do with this term, the competency-based society. And that's what I like so much about Korea, is that they come up with these terms and they look forward to what these terms mean. Do you know? Let's try that. Okay.
Well, before I start, there's so many of you that have been telling me that you have either gone to school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or would like to go to school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So I send my greetings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to you. So that's why I've shown you a picture of our campus. Some of you may know that some of my work has been adopted here in Korea, especially my work on structured on-the-job training. And I now have a new book on work analysis that has just come out in 2019 and has importance to our discussion today because part of it has to do with an understanding of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And here in Korea, that you refer to it as NCS. Have you heard of NCS before? Yeah, over and over you've heard about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Well, I'm very interested in this idea of a competency-based society. And I'm sure you've heard that term before many times. But so many times we use terms and we're not quite sure exactly what it means. And I have to help, my purpose in my presentation, my short presentation, is to hopefully give some perspective of what that means. Competency-based instruction, competency-based society.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what that means? And I also want to share with you a study that one of my PhD students from Korea finished just recently, and to share with you that has some importance for understanding this idea of experts and expertise and competency-based. Just very briefly, this is my agenda. I'd like to talk a little bit about competency-based, what that has meant historically, what that means in terms of levels of ability, whether you talk about it from an employer perspective or a school perspective. And I also want to share very briefly about a dissertation that I just helped a student finish on Myeonjong's, the masters that have been identified by HRD Korea. And then very quickly, some final comments. Well, competency-based. All of you have heard that term before, right? We are now using that term so much today. I look in a UNESCO Univoc blog. Maybe some of you are also looking at that UNESCO blog. And the word competency-based instruction has become very popular again. The term competency-based came from the late 1960s, early 1970s, and basically meant that what you were asking of learners, that you were going to tell them what it is that they were going to learn, that you were going to provide the instruction that helped them achieve those objectives, and you were going to measure their learning, the tests or the rating scales based on those objectives. That idea of having mastery learning or performance-based learning or criterion-based learning was quite a revolution because what it does, it creates what we call a negative skew in the distribution. In the normal distribution, as you can imagine, you have winners at the top end, you have losers at the bottom end, and you have people in the middle. With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you are saying we are trying to give everybody the opportunity to achieve a level of importance. And that's a quite different perspective in philosophy. But the question we might ask ourselves is, what is the standard based on when we think about competency-based? In some writings that I've done over the years, I think a lot about this. This is one of the areas that I do a lot of thinking and writing about. And when I think about levels of ability, you can think about people of novice, your students that come in without any abilities, or employees. You can think about what the literature is called the specialist level, the experienced specialist level, the expert, or the master, Myeonjong. Well, here's the interesting point of this. When we provide training or educational experiences to our employees, to our learners, to our students,
We can only bring people to the specialist level. The specialist level, that's just a term, doesn't mean they're specializing in anything in particular, but it just means that the person can handle most instances of that unit of work. It doesn't mean that they're an expert. It means that they have a certain level to build upon. So when we talk about competency-based instruction, we are not talking about developing experts. We're developing people at the specialist level. People who are ready with a firm platform to begin the next part of their learning journey. And that's a very important perspective to keep in mind. So when we say competency-based society, we are assigning our aspiration to a particular level of ability. So that particular level of ability is, as in my writing, in my understanding of the world, at the specialist level. I often tell people that I work with in HRD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that they are not developing experts. It's impossible to develop an expert. To become an expert, I play golf, and okay, I could go to the same training as Tiger Woods, and I can practice as long as Tiger Woods, but I'm never going to be an expert, unfortunately, like Tiger Woods. To become an expert means something else. It means beyond just formal learning alone. It means that people have studied on their own. It means that people have experienced. It even means that some experts purposely fail just to see what will happen. That's the nature of people who are experts. But you have to reach that level before you can purposely fail at something just to discover what will happen as a result. One of my PhD students from Korea was very interested in this discussion that we're having today and wanted to do a dissertation, a qualitative dissertation on Myeonjeongs. And most of you know, probably much better than I do, that Myeonjeongs are a select group of people here in Korea who have been identified for their high levels of occupational expertise. And I shouldn't say we, but he interviewed in depth about 20 of these individuals over a period of about 3 or 4 months and had very large volume of data information. And I feel very badly because the student cannot be here to represent his own study, but I only have 2 or 3 slides to represent all the work that he did. But the important thing about this is that to understand people who are considered experts, competency-based is not what they're interested in. They're interested in learning and acquiring higher levels of information. And that's especially true now, of course, as we see work becoming more and more complex. So these are just some of the summary of the findings of the dissertation, that Myeonjeongs acquire information through both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opportunities. In other words, they purposely seek out training. They purposely seek out education. They purposely seek out others to interact with. And Myeonjeongs also update their information through a blend of reflection and their own self-study and practice. And as I said before,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in the literature about experts is that sometimes experts purposely fail at a task. In a sense, like a researcher, they are hypothesizing what will happen if I do this, just to expand their knowledge. And the last thing that I can share with you, our understanding of Myeonjeongs, is that they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in informal ways in the work context. So
it's not about necessarily going to places like this in a formal sense to give a presentation, but they may be sitting and having tea with their friends and with their colleagues, and they find that a means of exchange that's important to them. Well, you understand, I hope, that our understanding of a competency-based society only brings us to one level. By definition, education and training can only bring us to one level. And also of importance for society is how do we get people from that level, the specialist level, that I call the specialist level, to the higher levels of being experts. That is one of the challenges that many societies have. And so you can see a list of comments here that striving for a competency-based society is critically important. It's magnificent. It's so important. And I think that Korea is one of the outstanding nations for having that sense of how to drive the point across. When they say competency-based, they also are saying we want everybody involved in the educational enterprise. Because when you think about competency-based, it is fair for everybody, it's objective, it's broad-based, inclusive, and it's achievement-oriented. The original understanding of competency-based meant that the time to learn would be a variable as a means to make sure the outcomes were stable. And another aspect of that is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a competency-based society. Do we want simply people who are trained to do things, or do we want high-performing people, creative people in the workforce, able to address known and unknown situations? That's of special interest to me because I've been writing recently about what I call knowledge-based tasks. How do we document? How do we understand tasks that are more knowledge-based and may not have known understandings of the behaviors when you do troubleshooting, problem solving, making decisions, and things like that? Another aspect of that that's within the Korean context is this idea of the NCS,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I have become familiar with the NCS. I have to say that over the years, I have about 10 of my PhD graduates who are faculty here in Korea. So I get to hear a lot of the information that goes on here over the years. And I have been fascinated by the NCS and have interacted with HRD Korea. But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NCS is what we call an occupational analysis. It looks at occupations. And one of the issues for adoption of these systems lik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is that it has to be translated for employers. And that takes another level. That takes what's called a job analysis. And so in order for us to translate these wonderful systems like the NCS to realize a competency-based society, we need to empower employers on how to use that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And recognize the demands of the global economy. You know, the standards that respond to the context here, I have served on some corporate think tank committees looking at these idea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talent. We don't know quite sure what it means. I hear the word artificial intelligence used quite a bit here. And everybody's trying to grasp exactly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it mean for my organization as well. And the thing that I enjoy and I think is very wonderful is how to celebrate those people who have become experts. They are just wonderful. They do things their own ways, and they find their own way,
and they become models for our society. As I say in the slide there, they are definitely the best of the best, and they inspire all of us to do better. And we should learn their path because it is so important. Competency-based society is an important building point, but it's not the end point for having a truly highly productive society. So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예, 제이콥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주제인데 또 시간까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자유 토론 질의 시간 때 지금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거고 저희도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때 가서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스킬즈라는 얘기 많이 쓰고 인재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이렇게 급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혼용을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글로벌 개념, 근데 우리나라의 특히 그 명장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데서 좀 찾자 우리에 있는 명장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실수한다는 그 엑스퍼트는 일부러 실수하기도 한다. 새로운 걸 열기 위해서 나중에 또 굉장히 더 말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잠깐 아까 제가 모두에 이걸 어나운스를 드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첨단 IT 국가로서 한국이기 때문에 질문 시스템이 저희가 이때문에 뭐 손들고 뭐 이래가지고 지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게 아마 장비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을 이렇게 좀 간단히 적어주시면 저는 시스템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접수가 되고 좋아요 누르고 해가지고 뭐 빈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희들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하는 걸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번 좀 애용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고 코멘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이형우 대표님을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 이영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교육에 대해서 저희 회사 마이다스 IT의 생각을 좀 나눌까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회사는 그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대표가 나와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될까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소프트웨어를 최근에 저희가 공개를 하는 바람에 아마 제가 이런 이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경과학 기반의 AI 채용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국내에서 금년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이 이 시스템의 전형을 치르고 아마 기업에 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드릴 말씀도 왜 건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회사가 이런 채용과 관련된 또 역량을 신경과학 기반으로 이해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이다스 IT 직원이기 때문에 또 봉급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간단하게 마이다스 IT에 대해서 좀 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브루스 칼리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인 러스키 아일랜드 브릿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알려져 있는 북경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이 세 가지 세계적인 구조물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이다스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밀라노 대성당과 같은 세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도 마이다스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다스는 그 AEC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6년부터인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중소중견기업 1위에도 현재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보면
이 사무 경영이라고 그래서 스펙 없이 사람을 뽑는다. 또 징벌이 없다. 뭐 이런 이 사람 중심 경영으로도 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입사 경쟁률은 약 500대 1에서 1000대 1 정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냥 무스펙이라서 묻지마 지원을 해서 이렇게 높을까요? 실은 그 답도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는 회사,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 이 쉐라톤 호텔처럼 이 5성급 호텔 출신의 주방장들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회사에서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1000대 1, 500대 1로 입사를 한 마이다스 사람들은 어느 수준의 대학을 나왔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이다스 IT는 이 스펙을 전혀 보지 않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인사팀에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이 중앙일보에서 대한민국 그 대학의 순위 평가를 한 거 있죠. 그 평가한 기준을 바탕으로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5년간 입사한 약 300명의 지원자들의 출신 학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앙일보 순위로 1위에서 10위까지를 뭐 1그룹, 그 다음에 40위까지를 2그룹, 그리고 나머지를 3그룹으로 분류를 했을 때 전 세계를 무대로 이렇게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마이다스 사람들이 어느 수준의 대학을 주로 나왔을까요? 대충 그냥 한 50% 정도는 그래도 1그룹 대학을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그룹 출신들은 약 25%이고 오히려 41위 미만의 대학 출신자들이 39%나 되더라는 것이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인사고과 평가 결과였는데요. 상위 15%의 고성과를 낸 인재들의 출신 학교의 분포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1그룹에 해당되는 분들은 20%로 줄어들고 3그룹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히려 44%로 더 증가하더라라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몹시 다르죠. 근데 사실 구글과 같은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에서는 이미 이런 사실들을 공공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글의 그 인사 담당자였던 라슬로 복이 이 뉴욕 타임즈와 한 왜 구글은 인류 대학 졸업생들을 뽑지 않는가, 잘 뽑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이 제목의 기사에서 라슬로 복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학력과 자격증은 성과 능력과 거의 비례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졸 출신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계적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력학술지인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이런 논문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경우 입사 후에 6개월만 지나면 경력사원과 신입사원의 성과 차이는 없더라. 또 대졸과 고졸자의 차이도 실제로는 발견할 수 없더라라는 이 논문들을 게재를 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학력이 이 성과 능력과 비례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성과를 내는가를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받으면 이 기회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된 가치의 크기만큼 열정을 일으키게 되고 그 열정의 크기만큼 전략을 가동시켜서 실행을 통해서 성과를 내게 됩니다. 이런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성과를 내는데 이 네 가지 과정은 뇌의 어느 부분에서 주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뇌의 CEO라고 하는 전전두엽에서 주로 작동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전전두엽은 가치를 따지고 또 그 가치를 향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능을 하는 부분이죠. 그럼 이런 전전두엽은 언제 주로 개발이 되고 학습이 될까요? 논문에 의하면 이 전전두엽은 태어나서부터 약 만 한 25세까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영양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공정성은 영유아 시절에 주로 학습이 일어나고, 그리고 적극성은 학령 정기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정체성은 사춘기 때 주로 디벨롭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중요한 전략적인 이런 사회성이라든지 전략적인 기능들은 이 사춘기 전후에서 주로 개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량은 크게 가치를 추구하는 기능과 전략을 만들어내는 기능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기능들은, 이 성능들은 주로 사춘기를 전후로 개발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춘기를 기준으로 태어나서 사춘기까지는 주로 그 활동적인 그런 이 시냅스를 통해서 가치를 학습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제어를 주로 하는 제어성 시냅스를 바탕으로 이 전략을 학습을 하는 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결국 미엘린 수초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 전전두엽의 이 미엘린 수초화는 대개 25세 전후로 약 90%까지 완성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 가치의 어떤 이 역량과 전략적인 역량을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느냐면 체험과 경험, 주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되죠. 지식 학습이 아니라. 그래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풍성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난 그 학생들의 경우에 뇌의 시냅스의 충실도는 이 위쪽에 보시는 것과 같고, 주로 이 억압되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학교 학원 주로 반복되면서 다른 체험들은 차단당하고 지식학습, 주로 입시 중심의 지식학습을 한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부실한 형태의 시냅스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학습은 이 성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러나 지식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공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과 같은 이런 역량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럼 지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다시 우리가 성과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신뢰를 판단하고 열정을 발현하고 전략을 모색을 하고 실행을 하는 이 과정 중에 지식이 언제 사용이 될까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지식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식은 이 성과를 만드는 재료이지 성과의 성능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과를 만드는 능력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과 능력은 역량, 기술, 지식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었을 때 성과를 만드는 능력은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물론 능력은 제로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역량이 부실하다면 능력은 부실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너무 이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고 역량 중심은 사실 거의 차단이 된 상태에서 이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량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꼭 제가 이런 강연이 있으면 마이다스 AI 시스템에서 주로 보는 역량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오늘 공개를 하면 공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 이 네 가지를 마이다스 AI 시스템이 주로 판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학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전략적이고 성실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다스에서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시스템은 학습을 통해서 이 역량을 증가시키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마이다스 시스템은 반응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잠재 역량을 추출해내는 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창의력과 협동력이죠. 창의력과 협동력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재료가 공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입니다.
이런 네 가지 재료들이 결국 이 사람의 창의성과 협동력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이 ICT 기반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초생산, 초연결, 초협력의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창의성 중심의 그리고 협력성 중심의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교육의 방식은 문제 해결이나 협동학습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들은 어떤 고정적인 게 아니라 가변적으로 그리고 적응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그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무크도 그렇고 또 미네르바 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그 실제로 앞으로 미래에 닥치게 될 그런 이 불확실성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상당히 그 암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학생들은 이 체험과 경험 중심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학교 학원 박제된 지식을 그냥 암기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학교는 이미 교육의 장이라기보다는 직장이 되고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혹시 내가 옆집에게 어떤 처지지 않을지, 그래서 무한 투쟁에 무한 경쟁의 모드로 들어간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사회는 더 이상 답을 얻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죠. 이 모든 상황들이 입시 위주의 중심 교육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왜곡된 이 영리적 현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현재 교육 문제는 얽힌 실타래와 같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육의 무용론까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은 묶여져 있는 것은 실타래로부터 실마리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에서부터 맥의 어떤 그 실마리를 찾아냈고 다시 그것으로부터 해결을 짓고 새로운 어떤 결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맥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가치사설이죠. 가치사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가벌 논리로 들여다보면 가치사설은 아주 명쾌하게 보입니다. 학생의 갑은 누구인가요? 학교죠. 그리고 학교의 갑은 누군가요? 부모죠. 부모의 갑은 교육행정을 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갑은 무엇일까요?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총체적 난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스펙이나 또는 이 자기소개서 요즘은 자소설이라고 그러죠. 소설과 같다, 그런 이야기죠. 이미 이 스펙이나 자소서가 전혀 변별력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던 거죠. 그리고 인적성 프로그램이나 또는 면접을 통해서 인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기업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보여드렸던 그런 신경과학 기반의 역량을 읽어내는, 보이지 않는 역량을 읽어내는 솔루션을 마이다스가 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런 기업들이 현재 이네어를 사용을 해서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총 몇 개 기업 정도 될까요? 현재까지 약 900개 기업이
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00개 기업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이내어가 이 소개된 게 얼마 되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 30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들이 2,889개, 약 3,000개가 있습니다. 3,000개 기업 중에서 약 1,000개 기업이 현재 이내어로 이 인재를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내어는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이내어는 사람의 숨은 제대로 된 성과, 역량,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아직 우리나라 이 교육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투명도나 또 공평도, 공정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상태 또는 여러 가지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비록 더디지만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미래에 우리가 맡게 될 4차 산업혁명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가야 될까요? 이 중용 1장에는 아주 간명하게 교육이 나가야 될 바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명 지위성, 솔성 지위도, 수도 지위교. 하늘이 내린 것을 성이라고 하고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하며 그 도를 가리키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하늘이 인간한테 내린 그런 성이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생물, 동물, 인간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잘하고 잘 크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 성능, 본능, 인성, 본성들을 잘 드러나도록 돕는 게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진달리대로, 그리고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예쁘게 키우는, 그렇게 자연의 결을 드러나도록 돕는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주제 발표랄까요? 저는 지금 마이다스 IT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왜 마이다스 IT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거기서 러닝, 사람의 뭐 채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현재 뇌과학적에서 본 학습과 역량, 이런 실체,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 말씀해 주셨고, 사람을 뽑을 때 있어가지고 긍정성, 전략성, 그다음에 자발성, 성실성, 이런 네 가지를 보신다. 지금 많은 현장 기업들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벌을 중심을 넘어서 가지고 리크루팅 할 때 실제 뭐를 보고 뽑을 것이냐, 이게 잘 틀이 안 잡히는데 아주 명쾌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이런 거에 비해서 암울하다, 위기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시면서 아마 외국 분들이 보시면은 좀 놀랄 만한 거죠. 한국이 인력 강국이고 교육도 강한데 실제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거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해 주셔가지고 이미 그 좋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이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법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시간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진짜 그 글로벌 프로페셔널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자 우리 최수정 교수님 말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I'm Professor Sujung Choi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ctually, Dr. Wu already introduced me, but actually my major is workforce development, and especially in the vocational education. So I just want to introduce my title of the presentations, and today's my topic is skill mismatch and overqualification in recent Korean society. And well, I'm not sure that we have faced with many unemployment rate, high unemployment rate of the Korean university. So it is really
we are in trouble with the unemployment rate. So, I'm sorry. Yeah. Okay, so these are my key questions of today. So actually the simple idea of this session is how can we diversify the career path of the Korean youth? In other words, how can we change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vocational education? I mean, from the negative perception to the positive. And I really want to focus on that because the fundamental of this issue is in Korea, there are too many university graduates, but in contrast, there are shortage of the university level jobs, I mean the decent jobs. So it isn't related to my first questions, how many university graduates are oversupplied in Korea? And second questions, actually this overqualification or overeducation, it usually coexist with the skill shortage. And skill shortage, it often in a job requiring the sort of a vocational education than a higher education. So in other words, government should encourage young people to choose the vocational track rather than a general education or entrance to the higher education. So, but it brings me my second questions to my second questions because is vocational education is an optimal choice for any students? So I just want to show you some very interesting empirical studies in terms of the private returns to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my last questions is future skills forecasting. So i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graduate is necessary in our society, so is it valid in future? So the labor market still ne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graduates. So it's my last questions. So I want to start with the oversupply of the graduate in Korean university graduates. Actually, this figure shows that 70% of the Korean youth have at least associate degree. This is number one among the OECD countries, and it is higher than 25%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and it is twice than that of the Germany. And I think it doesn't work. Okay, so this figure is from the Professor Handel, his OECD report about the trends in occupation shares among the OECD countries. And blue solid line and black dotted line, it indicates the professional and managers' occupations. I mean the employment share of the professional and managers' occupations. And in Korean, there are only 22% of the employment share of the professional and managers. And you easily understand that this group of occupation require higher education. But production-related jobs, you know, this is a very representative jobs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 mean, the lower than the tertiary level. And the number is 32%. But when you compare to those numbers with the other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and Germany, you can easily understand the number is opposite. So it means that the Korean university graduates oversupplied, and that we do not have enough jobs for the university graduates. I mean the decent job. So then, where are today's youth in Korea? I mean the Korean university graduates. Well, due to the sluggish economy of the Korea, we face with many challenges such as high inactivity rate and low employment rate, lack of diversity in career preference, and overqualified or overeducated employment. Well,
the first phenomenon, I mean the low employment rate and high inactivity rate. Well, only 75% of the young people with the tertiary education have a job in Korea. And it is a 10% lower than the OECD average. And when you see the lower dot, it is the number of the older peoples. It is very near to the OECD average. So it means that our Korean youth with the tertiary education or with the university level degree, they are a very weak group in the labor market. And this is about the lack of the diversity of the career preference of the Korean graduates. Well, you can see the 15%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Korean youth are now preparing employment exam, and then the number is 626,000. And this number is equal to the the high school graduates per a year in Korea. It is a huge number. And the most striking point is 2 out of 3 Korean youth who prepare employment exam are studying for national and state-run civil service exam. In Korean, we call them 공시생. Yeah, so 440,000 people are preparing for a civil servant exam. And the more than half of the test applicants, they think the most motivation to choose those kind of job is job security. So I want to ask you that in these situations, the Korean can gain the global competitiveness. And actually, I just want to move on to the overqualification situation. Overqualification means overeducation. So based on the BIAC study conducted by OECD, 34% of Korean with the bachelor degree are overqualified employee. And this is 10%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And I think everyone knows that overqualification, this is an index of the bad jobs. It means that 34% of the Korean with the bachelor degree, they do not satisfy their job in terms of their wage, their duty or tasks, or their reputation. So they're unhappy. They're not happy. And I just want to spend my time for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qualification and earning. Well, this graph shows that overqualified people earn about half as much well-matched people do. It means that overqualified people are less likely to earn than the well-matched people. Then why? Why they're on less than the well-matched people? There are so many reasons, but I just want to focus on this slide because the OECD argued that people who are overqualified are likely to have lower skill. So it means that education and skill is not equal. So the graph shows that this is based on the BIAC score, you know that, and overqualified people may have not been able to demonstrate the sufficient skills to get a job at the level of their qualifications. So when you see I think you can see, I'm not sure that, but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well-matched people and overqualified people in terms of their literacy or numeracy or problem-solving skills. So previous my slide argued that we need mor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graduates, or we need to
make a law of the higher education entrance or enrollment rate. Actually, OECD already argued that this is very important, that getting the right number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tudents in each countries. But I just want to focus on the second bullet, the employer needs. Because when we think out, or when we calculate the right number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tudents just only based on the employer needs, we may have a crucial problem because some decline industries, skill shortage, it is equal to the low wage or unpleasant jobs. So it means that we have to balance the student preference and employer needs when we estimate or calculate the right number for the bad students. So this point brings me to our second questio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s the optimal choice for students. We have to consider student preference, and then we have to analyze the cost-benefit analysis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o there are many interesting empirical studies about the private return to VAT, and many empirical studies confirm that in the short term, vocational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But very famous scholar, the Professor Han Woo-sik, based on his study, he confirmed that those short-term advantages of the vocational education, it fades out over time. So in the long term, the advantage of the employment advantage of the vocational education will diminish. And Choi, she argued that this effect, this return to the VAT could be affected by national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t means that how many times spend the time in the basic skills or in the workplace. These characteristics will affect on the return to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o many number, but the point is, the short-term employment premium of the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it attenuates over the life cycle. And when you see this graph, this VAT premium on the employment, it diminishes. Yes, that's right, but at a very slow level. And I just want to focus o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mong the OECD countries, because this is another study from the Forster and his colleague. And you can see that there are the right side, Germany, Denmark, Austria, they are very famous with their apprenticeship schemes. Is that right? They have a system with the work-bas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ut Korea, Japan, Finland, United States, we have a school-based vocational education system. So we've spent our time more for the basic skills or in school, in the classroom learning activities. And it shows that Germany and Denmark has interaction pattern. It means that around 50 years old or the 45 years old, their employment premium will diminish and narrow faster to zero compared to the non-work-bas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countries. So my suggestion is, I think we have to, or policymakers have to, consider converging patterns of individual returns to VAT.
And maybe the basic skills, such as literacy or numeracy, can be a solution for this, to tackling these issues. And third questions, we are now talking about the future skill demands. So the future of jobs or the labor market will still ne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graduates. Well, based on the McKinsey's recent studies or other representative study, confirm that we will faced with the labor market polarizations. It means that we are gonna face with the situation that growing employment in high-income cognitive jobs and low-income manual occupations, but the middle level, the middle-income routine jobs will disappear. And most influenced article, conducted by Frey and Osborne, they also conclude that low-skilled white-collar jobs and middle-skilled blue-collar jobs, they're in the high risk of the automation. Maybe they be replaced with the machine, with the AI,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e middle-skilled blue-collar jobs, they are very dominant job i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o I just want to focus on the cognitive ability and problem-solving skills. Because actually I already mentioned that routine tasks will be disappear. So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change their aim of the workforce development from the middle-level routine job to the high-level non-routine jobs. Well, actually, based on the job survey, skill demand survey, also industry want cognitive and complex problem solving rather than technical skills. You can see the number, and 61% is about the cognitive abilities and complex problem solving, and technical skills, it's only 12%. So let me wrap up my 3 questions. The first one, vocational education can be an effective measure to tackle this problem, the oversupply of the university graduates. But if the government want to encourage young people to choose a vocational education, we have to, or government assure young people that the vocational education is an optimal choice for any student. But I already mentioned that the employment premium will phase out over time. And skill bias, the technological change, or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s, it predicts vocational education graduate is in the high risk of the automations. So these are problems that the Korean face with. So the solution is, I just want to focus on the genuine mismatch, skill mismatch. When you talk about the skill mismatch problem, we do not distinguish the genuine skill mismatch and apparent skill mismatch. The apparent skill mismatch is overeducated people. They can have a low skill than their level, the educational level. So we have to distinguish this concept, and we have to focus on how can we reduce the apparent skill mismatch. And lifelong learning, because the situation and technology and the labor market always changes. So
not only in the individual level, the company, especially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hould make a learning environment for their workers. And third on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 think we cannot avoid restructuring our curriculum. We have to focus on the non-routine and high-skilled blue-collar job, or maybe including some level of the white-collar jobs. And we have to change our curriculums based on the industrial needs. And first one, I really want to emphasize this first sentence because strong government-driven initiatives to increase vet attractiveness is most important in Korean society. You know, the Korean society still have a top-down approach, and surprisingly, it works well. And from the 2009, government really trying to change the increase or improve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quality. And I believe that it works, and I think policy consistency is the most important in Korea. Thank you very much. 예,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가 항상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버 에듀케이션, 그래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가,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그 차이가 어떤가. 근데 두 번째, 그에 대한 해법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직업훈련교육 (VT를) 강화해야 된다. 고등학교 단계가 됐던 성인 단계가 됐던 그런 솔루션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가 하는 부분을 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OECD 결과까지도 저도 아직 공부를 못한 부분입니다만 자세히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가 한번 굉장히 유익하고 지금 정책 당국자 포함해서 굉장히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될 아주 좋은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 분 좋은 훌륭한 발제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저도 이 시스템을 이제 처음 써보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네요. 질문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들어오니까 딱 보는데 굉장히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질문을 택해서 해드려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나름대로 제 기준은 먼저 이제 각각 이 발제자를 지명해가지고 오신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질문, 뭐 한 1시간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고 좀 짤막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의 질문이 있어서 그렇게 한 2라운드 정도 하면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뭐 시간 제약상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 누르면 질문이 이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맥시멈 3분 정도 하시면은 그렇게 2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좋은 질문 주셨는데 다 답변 못 드리고 또 상세히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또 있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발제해 주신 그 제이콥 교수님께 오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찍어드리겠습니다. 찍으면 나온다 그러는데요. 질문 선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한글로 나와가지고 죄송한데 통역하신 분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명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조직 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냐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 컨텍스트와 일반적인 글로벌 이런 컨텍스트에서 아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이콥 교수님께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May I have your reply first? Okay. Is the question clearly understood? Okay, Too big question. thank you very much. You know, the nature of people who we consider experts is still very much, people are asking the question, what constitutes an expert? How do people become an expert?
And this is very important for us to think about. But how do people become an expert, and what should be the policies to encourage that is a pretty important issue. So when you think about this, you think about, first of all, that the competency-based learning provides some basic, almost like when you're building a house. It provides the basic structure. So it moves people quicker to a point where they have some level of competence that they can then build upon beyond that. Now, how one builds upon that is an important question to ask. Is it all internal that the individual does by themselves? Is it their own curiosity that makes them become more and more skilled? Or is it government policy? Gives people time off, gives people opportunities for more learning? Or is it the employer who gives an opportunity for greater experimentation, for job rotations, opportunities for educational, to go back and be trained by a vendor or something like that? Is it any of those, or is it all of those? And I suspect it's probably all of those, because it is a combination of individual initiative that has to be there. It has to do with government policies that recognize that we just don't stop at the VET level, and that employers also recognize that it's important to them to have people who have high levels of knowledge and skill. Now, what comes in the face of that is the fact that work changes. So I may be a Myeonjung on Friday, but by Monday, when there's a new set of software from Midas IT, I'm going to become a novice. And I have to relearn the software. I might have been an expert on Friday, but by Monday, I'm a novice. And so those sudden changes in the workplace make it what I didn't show something that we work on, but I call this an occupational profile, and it changes almost like the stock market. It's very volatile, the way things change and have implications for the level of competence for people in a particular occupation. So the simple answer is it takes all three partners to make that happen. Okay. Thank you. Okay, for the very succinct and lucid answer, reply. And next, 다음에는 이영우 교수님, 이영우 대표님께 아마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지금 리크루팅 방식을 회사에서 본인 회사에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이런 것이 다른 일반 기업으로도 우리 사회에 좀 더 펼치기 위한 좀 획기적인 방안이 뭐 정책 차원이든 아니면 기업 현장 차원이든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학교에서 그 중요한 역량들을 제대로 다 학습을 하고 사회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학술 논문도 그렇고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걸 들여다보게 되면 이 대부분의 직종의 경우에 사실 그 취직을 해서 그 직장에 나가면서 새롭게 한 6개월 정도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식을 더 이상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좀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역량들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는 정서 역량과 감정 역량과 인지 역량 세 가지를 우리가 태어나서 쭉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정서 역량은 주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런 그 주로 부모님들과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 역량은 결국 성공 경험을 통해서 주로 학습이 일어나는 그래서 학령 정기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인지 쪽은 뭐 지속적으로 쭉 그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죠. 해서 그냥 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 중심의 교육이 일어나면 좋겠다. 얼마 전에 제가 스위스를 다녀오면서 이 참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봤습니다. 스위스는 어떻게 100년 전에 그리 그 아주 어려운 나라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100년 후에 세계 2위의 그런 그 이 부자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답이 참 감명이었습니다. 교육이다. 그럼 그리스는 이 스위스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이 한국에서는 애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세워주지 않느냐? 근데 스위스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하루 내가 걔를 이렇게 세워서 격려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는 그 애는 넘어질 거라는 거죠. 일생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의 힘을 길러준다. 그건 지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차단시키지 말고 애가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자.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애를 잡는 그런 이 역설적 교육이 대한민국에서는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실제로 기업에서도 그렇게 교육이 돼 온 답을 정해놓고 답을 맞추는 그런 획일적인 교육을 받고 온 이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사회생활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 학벌이나 스펙에 상관없이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면 결국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 그 네 가지가 우리의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수정 교수님께도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걸 골랐습니다. 직업 교육에서 국가 역할인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 좀 한계를 보인 게 아니냐. 그렇다면 지방 정부나 아니면은 기업 단위에서의 어떤 자율적 이니시티브 이쪽이 더 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 주셨고요. 굉장히 저희들이 한번 공유할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사실 저도 누구보다도 바텀업 방식의 어프로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기존에 저희 뭐 일학습 병행제나 기타 이제 기업 중심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직업교육 훈련을 사실 설계도 했었고 굉장히 많이 끌어서 왔었는데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바로 기업이나 지자체의 동의에 100% 맞추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직업 교육만 봤을 때는 저희 지방자치로 이미 거의 다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네,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업교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컨 초이스거든요. 저희 선거로 선출되는 교육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사실 직업교육에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모든 게 지방자치로 사실은 교육청 수준으로 내려가면 직업교육이 과연 지자체나 또는 기업의 아주 자율적인 모티베이션, 커밋먼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은 저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아주 이상적인 기업이나 지자체의 이런 모티베이션. 사실 독일이 저희 가보면 전 직업교육이 전공인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물어봐요. 이거 얼마나 걸렸냐? 100년 넘게 걸렸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막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속도 조절을 사실 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실은 믹스업을 해가면서 정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좀 더 쓸 수 있으면은 더 좀 많은 질문에 답하고 폭넓게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딱 두 개만 제가 골라드리고 아무래도 매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지금 좀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어느 분께서 마이다스 IT 면접 전형을 수차례 이제 시험하셨는데, 근데 뭐 개인적인 이런 체험이 아니라 뭐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단순한 뭐 스킬, 요령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펀더멘탈한 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단지 청년뿐이 아니라 저도 내후년에 이제 은퇴라서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뭐 말씀해 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또 하나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네, 사실 이런 질문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준비할 필요 없이 만들기 위해서 이 솔루션을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준비한다고 되는 것 같으면 안 되겠죠. 근본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을 만든 것이고, 단 이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쪽에 적성이 더 좋은지, 안 그러면 연구 개발에 더 적성이 좋은지, 안 그러면 인사 노무 관리에 더 적성이 맞는지 하는 그런 이 패턴들을 이 그 상호 반응, 그러니까 감각적인 반응을 읽어내는 그런 이 알고리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 기업에서 필요로 한 인재는 준비된 인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 잘 준비된 인재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사회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좋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인이 행복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이거든요. 합격이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로 한 것은 자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육 자체가 너무 순위 중심으로 그 경쟁 중심으로 순위를 만드는 교육을 해오다 보니까 그냥 1등 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그래서 내 팔꿈치로 옆에 밀어내더라도 내가 이기면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결코 그렇게 행복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예.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어떤 요령이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패션, 정실성, 어떤 기본기죠.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부분에 주안점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저희가 뭐 마지막이 돼서 참 아쉬운데요. 그 외국에서 오신 그 외빈이신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국내분이 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좀 어려운, 명장은 리스크 페일리어를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호영 대표님께서는 이형우 대표님께서는 한국 에듀케이션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로는 그렇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그 제국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두 분께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근데 제가 그냥 진행자로서 좀 월권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듭이면서 한국의 이런 어려운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용호 대표님께서 전반적으로 보는 그러면 한국의 어떤 전망, 프로스펙트는 어떠냐. 그래서 이대로 그냥 계속 그것처럼 기적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아니면은 암울하냐. 이 부분도 좀 개인적이지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If I knew how to answer the question, I'm sorry. If I knew how to answer that question, I would be a very wise person, I'm sure. It must be already. Yes. But I think the question raises an important issue. When we look at the literature
on everything that's happening that we've been discussing today, from my perspective, and this is being reported in an article that I'm writing, we can identify 3 categories of resources. The first category we might call at the policy level. And we see a lot of resources at the policy level from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different UNESCO reports and government reports that take a big picture and call attention to these issues that are coming. And then another level is at the strategic level. And these are a little bit more defined. I include the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as a strategic document. And then there's another level called that I call the tactical level. And the tactical level answers the question, what do we do related to this position, this job, in this employer? Because when I see HR managers and they see all the reports that we have, they look very excited and anxious. They're not sure how to respond. We need to develop tools at all 3 levels. And I'll just say this, and I'm hopeful that the translator, we need as professionals, as a community, to be able to get our hands dirty. That's an American expression, but that means to be able to work at the tactical level, to be able to understand work, to understand how work is changing, and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competencies of people who are successful in doing the work. And that's very important. So I think the response to your question, from my perspective, is how can we give the tools, beginning with employers, to be able to respond to specific changes that are occurring in their workplaces? All right, thank you. Next, 우리 최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순서를 좀 바꿔서. 에다 하시려면. 네. 뭐 저에 대한 질문은 아니셨지만 아까 이제 뭐 프로스펙트를 말씀해 달라고 해주셔서요. 사실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제일 우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학생들이 반복적인 과업을 하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네, 제가 아까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거창한 얘기 사실 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직업은 조만간 사실 대체됩니다. 저희가 뭐 포캐스팅 안 해도 사실 다 굉장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는 대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저희가 돌파해야 되는 문제라고 교육 부분에서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제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려고 하지만 제가 관련해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ODA 사업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가면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교육 시스템, 직업교육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챌린지, 즉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다 잘한다고 해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다들 어려움이 사실 있는데 그걸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에서 발표를 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문제다 이 얘기만 했거든요. 한국 교육의 문제는 이거다. 근데 그때 사회 보시는 분이 월드뱅크에서 오신 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 잘할 것 같은데 왜 니네는 이렇게 맨날 문제라고만 하냐. 그게 바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좋은 마무리를 해주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칭찬인지 아닌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좀 근성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뭔지 계속 파고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우리가 또 교육 시스템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걸 봐도 저는 또 우리 미래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 예,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이 미래의 비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미래는 머리로 일하는 세상이 아니라 가슴으로 일하는 세상이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감각, 감정, 정서가 부딪히는 이런 체험과 경험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성적, 감정적 영향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교육이 외국에서 지식을 수입해서 보급하는 역할들은 이제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냥 이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이 작동이 되려고 하면 가슴에서 불이 올라와야지 지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미 지식이 인터넷에 널릴 대로 널려 있고 이미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지식들을 왜 우리가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가?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건데요.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내 자식들이 어떤 학교 학원 이런 사육되는 교육이 아닌 진짜 그 체험하고 경험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용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최근에 한국에서는 많이 느끼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속 편한 나라가 없고 청년들이 다리 뻗고 자는 나라가 없고 아시다시피 칠레나 중동이나 뭐 또 유럽에 뭐 스페인, 이태리 말할 것도 없이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독특한 문제는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강한 또 강력한 청년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건 비단 청년뿐 아니라 저희가 빨리 고령화 되면서 이제는 나이가 60이든 또 70이든 50이든 다 청년의 마음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그 키워드는 이제 지식 또는 학력이 아니라 내 능력, 실력. 근데 머릿속으로만 받쳐주는 실력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패션이 받쳐주고 그다음에 상상력, 그다음에 가치. 오늘 말씀해 주신 어떤 가치, 지향에 드는 가치가 받쳐주는 새로운 취향의 도전이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찾던 창의적이고 실력 위주의 어떤 사회, 이것이 지식을 강조했다면 지금 지식은 기본이고 근데 그거는 인터넷에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왜 그걸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패션, 그다음에 이상을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그 포럼의 큰 아젠다가 Making Future Together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열려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거는 혼자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이 지고 있는 질곡이 아니라 다 같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기업에서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경제 혁명은 성공적으로 50년 지난 50년 사이에 완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하지만 최근에 어떤 정치 혁명까지도 완수를 했다면은 이제는 전 세계 아직까지도 어느 국가도 성취한 적이 없는 그런 사회혁명, 인간혁명, 어떤 새로운 실력에 기초한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관건에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남이 안 가본 거리가 없는 길이니까 그만치 소위 산통이 크다 그러죠. 제가 성층권 돌파할 때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고통이 있듯이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디파인하고 그런 새로운 미래는 세 번째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주인이 되야 되는 미래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올해 14번째 맞는 글로벌 HR 포럼, 글로벌 인재 포럼에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저희 세션 실력 중심의 사회, 인간 가치 중심의 사회, 우리를 찾아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찾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혁명,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다시 뵙고 또 이런 의견 나누고 서로 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분 좋은 주제 발표해 주신 발치자분들께 박수를 좀 부탁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